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중 패권 경쟁이 모든 글로벌 금융시장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금리가 좀 높은 것이 좋다. 옐렌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지난주에 G7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 또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리가 좀 높은 것이 미국 경제에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정도 세금은 내게 하자, 15% 내게 하자. 이것도 사실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된 중국의 1대1로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시적일 거다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조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주가 상승을 상당히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국내에서, 중국 내에서 이제 버블 움직임이 생기고 유동성 파티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막아놓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난주에 국내에서 외화의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미중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물론 반도체 이야기는 계속해야죠. 이런 이제 특정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달러와 강세 약세 이것도 그렇고, 미국의 금리, 중국의 환율 정책, 그리고 글로벌 세금,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중국의 1대1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미중 패권 경쟁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쓰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 관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중국도 서서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중국 보고, 이번 시간에는 미국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걸 해본 나라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소 냉전 80년대도 있었고, 그리고 80년대 초중반에는 소련과의 냉전이었지만, 사실 80년대 중후반에는 또 이제 플라자 비로부터는 일본하고의 그런 경제 전쟁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그 달러와 강세 정책을 쓰면서 80년대 초반에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물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원유를 증산을 하고. 그럼 이번에도 미국이 이제 달러 강세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러시아하고 지금의 중국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예전부터라도 원유를 생산해서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 강세를 끌고 가고 유가를, 그리고 국내에서 원유를 생산하면서까지 유가를 떨어뜨리면 소련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 강세와 유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반대예요. 중국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워낙 그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원유 수입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1000만 배를 가까이 수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미국이 괴롭히려 그러면 달러와 강세를 통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쓰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달러와 강세 정책을 쓰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자원을 많이 수입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 달러 강세 가면 자원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 달러 강세를 통해서 중국이 좋아지는 그런 걸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는 강세 정책은 아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 셰일 오일 이런 걸 계속 이제 캐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원유 생산, 국내 원유 생산을 줄여가면서 유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겠는가. 그 자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가 지금 거의 70불, 1배럴에 70불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패권 경쟁 의도로 보게 된다면은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당연히 더 부추기지 않겠는가.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부추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리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러시아하고 할 때나 그다음 지금 중국이나 할 때랑 똑같이 미국은 높은 금리를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달러와 기축통화 달러를 자기네들이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찍어낼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화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 암만 만들고 제조업에서 뭐 2차 전지나 이런 데서 미국이 아무리 공장을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앞서긴 하지만 제조업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긴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첨단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숙련된 그리고 임금이 아주 높지 않은 그런 양질의 노동력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중국 따라갈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고 중국의 이쪽 첨단 산업의 성장을 좀 늦출 수는 있지만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그것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무기는 달러화를 자기들이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달러를 계속 마구 찍어대기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돈 나가는 거고 다른 나라는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이 때문에 근데 미국이 이제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되면 이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중국도 달러가 필요하겠죠. 예전에 소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각국끼리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달러가 필요한데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달러화가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이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다들 80년대 초반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무역 관계가 다 끊겨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금리를 높여서 달러화를 좀 희소하게 만드는 국제적으로 국내에서가 아니고 그런 정책. 그리고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도 미국의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고정금리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에 가면 은행이 뭐 3개월 또는 뭐 3년 동안은 고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변동금리입니다. 이런 상품 파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씩 완전히 고정금리 상품을 팝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지금 99% 이상인 것 같은데 예전에 이게 뭐 2000년대 중반, 초중반에는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변동금리로 나갔는데 그게 결국은 2008년에 모기지 사태를 낳았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고정금리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별로 가계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미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도 변동금리로 다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중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왜냐하면 중국도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 올렸는데 중국이 금리 안 올리고 있으면 그러면 중국에 들어왔던 달러가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 때문에 같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은 가계가 이자 부담 증가하는데 중국은 가계가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미국이 80년대 후반에 일본하고 경제 전쟁할 때 이런 걸 썼죠.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일본을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키는 그럼으로써 일본을 이제 완전히 파탄시켜 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 기초통화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고금리 정책을 써서 근데 이제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써도 경제가 크게 영향이 없어요. 물론 뭐 여기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높은 금리를 10년, 20년, 30년씩 고정금리로 내라고 난 못해요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1분기 GDP를 보니까 거주용 부동산에 투자한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 별로 안 돼요. GDP 성장률이 한 6.4% 나왔는데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GDP에 미친 영향은 0.57%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전체 경제 성장의 10%도 차지를 안 했죠. 물론 뭐 작년 4분기에는 여기 한 3분의 1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이쪽에 장기 금리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주택 투자 잘 못하게 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손해갈 건 없고 그리고 장기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가계가 이자 부담 증가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부채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일본이 그랬듯이.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쓸 것 같아요. 고금리 정책. 지금까지는 일본하고 유럽 중심으로 무조건 금리를 낮춰서 뭐 경제를 좋아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저금리 정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중 패권 전쟁,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옐렌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G7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도 한 이야기가 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 G7에서도 특정한 나라가 세율을 낮춰가지고 그 나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겠죠. 스위스도 그 세율을, 법인 세율을 낮게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15%씩은 다 세금을 받자, 법인세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재정을 보강한 다음에 그걸 뭘 하느냐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하고 있죠.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제 그 중국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내서 그 나라들을 많이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죠.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그게 미국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미국만을 위한, 미국의 도로 항만이 너무 낡았으니 그거를 다시 하자라는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서방 세계 이런 인프라 투자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 발표한 게 3월 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통과 안 하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면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공화당하고 합의를 하고 싶답니다. 공화당하고 합의를 해서 이거는 진짜 민주당, 공화당 당파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뭐 민주당에 따라 공화당 너희들은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할게가 아니고 같이 가자. 이거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할 거기 때문에 공화당이 같이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 거의 3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인프라 투자를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여러 나라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카드를 갖는 것이죠. 가령 뭐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면 호주 같은 나라가 중국의 자원을 수출 안 하고 미국에 수출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자원 수출 국가들이, 수출 국가들을 미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인프라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서로 간에 기업 유치한다고 경쟁하지 말자. 그냥 세금 다들 적당하게 받아서 재정을 보강하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금리를, 고금리 정책을 원한다, 미국이 원한다고 했지만 이건 장기금리 입장이고,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는 시장금리예요.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장기금리가 되겠죠. 요걸 올리게 되면 이 장기금리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입니다. 연방기금금리가 글로벌 자금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이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을 괴롭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는 계속 고용을 창출해야 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 이 내부에서 부의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커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경제 활력도 현저하게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상당히 노쇠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만하고, 현저하게 지금은 이제 그 부의 평등한 분배를 중시해온 사회주의 체제가 훨씬 더 경제적인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중국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부의 불균등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과 장기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자꾸 부자 증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그 저소득층한테는 사실 고용 창출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이제 그 소득 재분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 증세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저소득층의 고용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같이 끌어올리게 되면 부의 불평등 문제를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걸 해야 되는데 연방기금리를 올리겠냐라는 겁니다. 연방기금리 안 올리고 이거는 계속 가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관련된 또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장기금리만 올리고 단기금리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끌어올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런 정책을 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패권 경쟁하고 관련지어서 보면 이 대부분이 다 해석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세금에 대해서 왜 저렇게 나오느냐, 금리에 대해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인프라 투자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달러화는 왜 미국이 고금리를 원한다고 하는데 달러는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유가? 저게 어떻게 WTI가 지금 70달러까지 가지? 미국이 그렇게 셰일 오일을 많이 해놨고 전 세계 원유 생산 설비가 얼마나 많은데 저게 저렇게 되고 있냐? 유가가 올라가냐?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한다고 하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